안녕하세요. 남편과 일찍 결혼하여 이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주부였어요.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무렵 다정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이젠 그냥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원래 의리로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저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경 쓸 여력도 많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겐 다정다감했던 아빠였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문제라면 시댁의 유별난 아들 사랑으로 문제가 됐다면 됐었던 거죠. 딸만 둘을 낳자 시댁에서는 다 제 탓이라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늘 아들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달픈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의 편이 돼주진 않더라고요. 아들 하나 늦기 전에 낳아라.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기호가 밖으로만 돈다고 하지 말고 아들 하나만 딱 낳아봐. 에이, 지금도 충분해요. 그리고 요새 아들, 딸이 어디 있나요? 애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셋째는 접었어요. 뭐야? 그럼 너 이 집에 시집 와서 대도 안 있겠다는 거야? 그런 법은 없다, 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아무리 딸딸 한다고 하지만 아들이 최고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하나 낳아.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도 아닌데 왜 하나를 못 낳는 거야? 부모 주는 몸뚱이가 약하니 아들을 품을 그릇이 안 되지. 아휴, 너희 가족을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온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딸들이 다 나중에 아들들보다 더 좋은 자식 노릇을 할 건데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거기서 거기지. 무슨 아들 노릇을 한다는 거냐? 기호랑 합의해서 셋째 늦기 전에 낳도록 해. 알겠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소방 맞을 줄 알아.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여자 구실을 딱딱하면서 살아야지. 여자애들만 둘이나, 아휴.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아들 하셨지만 남편과 전 셋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어머님 말을 그냥 흘러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아들 타령을 하셨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아가 많이 형성될 때라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전 이런 부분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 또한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딸들에게 이런 마음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내심 아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셋째 계획은 접어뒀던 터라 딸만 둘 낳은 저를 원망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아들 소리 좀 못하게 하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아들이 좋다고 아들 타령을 하시는지. 이제 애들도 다 커서 말귀 다 알아들어. 알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자기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 우린 셋째 계획 없다고, 응? 뭐 나이 든 노인네. 내가 뭐 어쩔 도리 있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러니까 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써야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알겠어? 뭐? 징징? 아들 못 낳은 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구만. 참나 기막히네. 정말 말 그따위로 할래? 우리 집이 독자 집안도 아니고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엄마한테 대충 둘러대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네가 평생 여기 시집와서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지겹다 진짜 네 잔소리. 솔직히 아들 하나 못 나오면서 네가 이렇게 말할 군번이나 돼? 말을 말아야지. 더 이상 얘기 마. 나도 피곤하니까 그만해. 남편과 오래 대화는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유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벽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저는 육아만을 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만 갔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집에서 푹 퍼진 아줌마 같아서 그러나 하는 피해망상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위축이 되고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가 왔어요. 결혼 전 제가 하던 의상 디자인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엔 제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뒤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막상 이런 제안을 받게 되니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참 좋았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출근을 하고 싶었고요. 언니, 다시 복직해서 일해보는 거 어때?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예전 그 솜씨 어디 가겠어? 경력 디자이너 구하고 있어. 언니 포트폴리오 나 주면 내가 회사에 제출할게. 그래도 이제 애들도 컸고 다시 언니 자리 찾아가야지, 안 그래? 나야 좋은데. 그럼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가져다 줄게. 고맙다 정말. 그래도 이런 기회를 줘서. 더 좋은 디자이너들도 많은데 구닥다리 디자이너 찾아준 것도 진짜 영광이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너무 고마워 정말. 내가 고맙지. 언니 같은 에이스를 우리 회사에 다시 복직시킨다는 게. 포트폴리오 준비되면 연락 줘요. 기다릴게. 그리고 언니 결혼 전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믿고 제안하는 거야. 연락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줘요. 지인의 덕분으로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될 기회를 얻었고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도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적극 찬성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반대하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앞으로 바빠질 엄마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 소원했던 남편과의 사이도 회복될 것 같았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점점 예전의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당신도 그 일 좋아했잖아. 나가서 일하면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거고. 애들은 뭐 초등학생인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반대 안 해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봐야지. 대신 야근이 많아서 자기 회사 끝나면 아이들 픽업해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 내가 일하면 자기가 귀찮아지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자기도 좋게 온 기회니까. 그 기회 잡아서 회사 복직하면 좋지. 그런 건 걱정 마. 진짜 약속했다. 우리 회사 알잖아. 야근도 많은 거. 자기가 진짜 애들 픽업도 많이 해줘야 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돼. 남편이 잘 도와줄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면서
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로 10년을 살다가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게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야근이 많은 직종이라 아이들을 정말 많이 케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도와주니 괜찮았어요. 남편이 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 저 역시도 남편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무색하게 남편은 여전했고 도와준다는 말이 오래가지 못했죠. 야근을 하고 있을 무렵 학원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 픽업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밤에 남은 학원에서 둘이만 덩그러니 있을 생각에 부랴부랴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율이 어머니. 오늘 지율이 소율이 안 데리러 오시나 하고 전화드렸어요. 아버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네? 애들 아빠가 안 데리러 갔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갈게요. 아우, 선생님들도 퇴근하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 네. 지금 오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도 퇴근을 해야 하긴 해서요. 그럼 어머님 기다리겠습니다. 전 부랴부랴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학원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그날 집에 와서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집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술도 많이 먹었고 역시나 남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되려 저에게 뻔뻔하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은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나한테라도. 오늘 애들이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알아? 선생님 전화도 안 받고 내 전화도 안 받고 당신 뭐 하다가 지금 기어 들어온 거야?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신랑을 가르치듯 대? 뭐라고? 대단한 일?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언젠 한 입으로 두 말 안 했어? 그래도 나 회사 복직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여전해. 어쩜 그렇게 본인밖에 몰라? 소율이 지율이가 내 딸만이야? 아, 그만해. 아들도 못 낳는 게 꼴랑 딸둘 낳아서 유세 떨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참 알만하다. 남편은 술에 취했는지 저에게 아들도 못 낳는다며 대놓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었나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싸움이 번지게 되었고 이 일은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셨죠.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역정을 내시며 오늘 당장 일 끝나고 시댁에 둘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겐 비밀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새 시댁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고자질을 한 것이었죠. 규호한테 다 들었어. 어쩜 넌 너밖에 모르니? 잔말 말고 이따 우리 집 좀 둘러가라.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니? 주말에 갈게요. 오늘은 좀 바쁜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무슨 얘기 하실지도 다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네 눈엔 이 시애미도 안 보이는 거야? 당장 둘러, 알겠어?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나본데 오늘 안 들어오기만 해봐. 어찌나 둘러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던지 그날 어머님 내 들렀어요.
제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소파 쿠션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매우 언짢아서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날 본인의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사달이 났는지 저를 원망하듯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한테 지금 뭘 던지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시냐고요? 너 내가 셋째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홀랑 회사를 출근해? 애를 안 가지겠다는 거야? 지금 있는 애들도 건사 못하면서 무슨 네가 일을 하겠다고 설치길. 가장이 바깥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디서 이게? 뭐라고요? 저도 알아듣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셋째 계획 없고 규호 씨랑 다 합의된 일이었어요. 아들을 탓하셔야지 왜 애꿎은 저를 잡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모순적인 거 아세요? 하여튼 저 일하는 걸 뭐라고 하실 거면 다신 부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한참 잘못 들였지. 어떻게 눈 동그랗게 뜨고 희미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더니, 어? 어쩜 그래? 등장하자마자 쿠션 던지는 어머님은요? 저희 둘이 셋째는 없는 걸로 합의 봤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애들 있는 거 건사도 못하는데 셋째를 낳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규호 씨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수를 쓰든지 해야지. 너 아들 안 낳는다고 말할 때마다 아주 내 가슴이 철렁거려. 이 못된 것.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이 집구석가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사랑하는 두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밖으로 돌더라고요. 애들 학원 픽업이고 전부 다 제 몫이 되었어요. 그래도 일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일을 다니기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매우 좋아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정을 받았죠. 그래도 효정 씨 복직하니까 드레스 라인이며 디자인하는 거 보면 얘 실력 죽지 않았더라고. 복직하길 잘했어. 아,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세요. 예전에 하던 일이지만 그래도 감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맡은 디자인들은 되게 특이하고 화려하네요. 모델들도 보는 거죠? 이따가 모델들 와서 입어볼 거야. 디자인이랑 사이즈만 봐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 아, 맞다. 모델들 보고 놀라지 말고. 아주 이상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란 말이야. 하긴 뭐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 의뢰한 회사에서 만드는 드레스들이 엄청 화려한 걸 원하더라고요. 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고 그날로 모델들을 보고 왜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쇼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수정하며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만 집에 오면 남편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는 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이런 관계가 힘들 때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딸들이었어요.
그래도 딸들한텐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가 되자 이런 마음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네 식구가 집에 다 같이 모여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공용 거실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충전을 해야 해서 남편의 휴대폰 충전기를 빼주다가 우연히 뜬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조금 의심스러웠고요. 아들, 약속 잡았어. 조선호텔 저녁 7시니까 늦지 말고 멋지게 하고 나와야 한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야. 어미 모르게 나와 둘러대면서. 또 그것이 어디 가냐 저기 가냐 하면서 따지고 물으면 그냥 딱 잡아떼고 나와. 내용을 보아하니 미심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 전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한껏 꾸미더라고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단 한 번도 바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뭐라는가에 대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남편은 역시나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배웅을 한 뒤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들어선 자리,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빼고 시댁 식구들과 모여있는 어른들, 그리고 여자. 분위기는 보아하니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가 남편 테이블 쪽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적나라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알게 된 얘기였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새 여자를 만나 상견례까지 진행을 시킨 거였어요. 식당 등 뒤에 앉아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깽판을 치려다 일단 모든 진행 상황을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추후에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사실을 녹화를 하였고 우연히 상대방 여성을 보니 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간 너에게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그리 큰 애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니 눈물은 나더라고요. 화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짐을 싸고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였죠. 지율아, 소율아, 옷 입어. 우리 이제 이사 갈 거야. 이제 엄마랑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소율이랑 지율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짐 챙기자, 얼른. 우린 엄마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럼 이제 아빠 안 와? 어차피 근데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서 상관없어.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일단 지율이 소율이 짐 챙기고 중요한 것부터 넣어. 그리고 얼른 가자. 아빠는 본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그렇게 딸들의 짐을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외출 후 들어온 뒤 모든 짐이 없어진 걸 알자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은근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상황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옳다구나 하며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정말 뻔뻔한 척을 하더라고요.
소름 돋게 말이죠. 애들이랑 네 짐 다 어딨어? 짐을 왜 갑자기 다 뺀 건데? 깜짝 놀랐네. 집에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이혼해. 어차피 당신도 나에 대해 마음 뜬 지 오래고 애들한테도 관심 없는데 뭐하러 살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혼? 못하겠다면? 그리고 애들을 내가 순순히 줄 것 같아? 이제 일한다고 나한테 이혼도 요구하고 대단하다. 어차피 애들 없어도 당신은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친권 양육권 다 나한테 양도하고 이혼하자 그냥. 미쳤냐? 친권 양육권을 다 너한테 주게? 내 핏줄들인데 내가 키워야지. 그럼 이혼 못 해주지. 어떻게 이혼을 해줘? 뭐 위자료라도 주던가. 그냥은 애들 못 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애들을 다 너한테 주냐?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위자료 가져와. 남편은 아이들을 절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소리가 절 더 화나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어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딸들이 뭐가 필요해? 다 줘버려 그냥. 이혼하면 너야 좋은 거지. 아주 잘 됐다. 그냥 다 데리고 가라 그래. 아, 엄마, 들려요. 조용해요. 저 지금 전화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위자료 문제도 있으니. 제가 본인의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당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을 만나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는 대신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이었지만 그냥 남편과 빨리 끝을 내고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신랑이 없이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고 하자 남편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위자료? 네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나 돼? 그냥 깔끔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혼하자니까. 당신도 좋은 거잖아. 애들을 다 주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럼 애들 뺏을 거야.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가보자고. 그래, 알겠어. 5천이면 되니? 그래, 네 연봉보다 많은 돈 받고 넌 네 딸들 버린 거야. 알겠어? 쓰레기만도 못한 놈.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 위자료 5천만 원을 싸주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모두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죠.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상견례까지 한 여성이 있고 애들까지 떨어진 마당에 모든 게 홀가분하게 흘러간다는 식이었죠.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이 완료가 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날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휘둥그레 했고요. 새 출발 축하해.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어머님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번엔 꼭 아들로 낳길 바라고. 무슨 소리야? 새 출발은 무슨? 일단 뭐 어쨌거나 너도 잘 살길 바란다. 그럼 이만. 애들 면접 날짜는 나중에 천천히 정해서 알려줘. 뭐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애들이 날 찾겠냐마는. 그래도 아예 안 볼 순 없으니까. 그럼 간다. 보긴 뭘 봐. 당신한테 우리 애들 집만 될 텐데 그냥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이제 완전 남남처럼. 알겠지? 잘 가라.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도 고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제 딸들에게 충실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생각했죠.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그때 상견례하던 여성과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남편과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듣게 된 소식이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빨리 진행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기호 씨, 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장가를 가니? 참나, 이혼도 네가 하자고 한 거라며? 본인은 막 떳떳하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별로더라. 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이거사. 뭐 괜찮아.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나도 지금이 훨씬 행복해.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아. 그래, 너 잘 살 줄 알았어. 그 집 얼마나 아들 노래를 불렀니? 무슨 명망 있는 집도 아니고. 참나, 잘 이혼했어. 네가 아까웠지. 대기업 디자이너에 인정받아.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할 건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사니? 잘했어.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지금 재혼한 여성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긴 싸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통곡을 하시면서요. 제가 다 미래를 예측했던 터라 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재혼을 한 여성은 저희 회사의 드레스 디자인을 맡기는 사업체 사장이었고 그 사장은 완전한 여자가 아닌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였던 것이죠.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 사업체에서 필요한 드레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이 모든 걸 속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중매를 제안했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되었던 것이었어요. 전 그 상견례 때 상대편 여성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 건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고요. 제 생각이 맞아떨어진과 동시에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고요. 아니 어쩜 교씨 소송 중이잖아. 그 상대방 여자가 트랜스젠더인 걸 속였나 봐. 그 집도 정말 날벼락이지. 아니 네 시어머니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시키려고 한 걸 텐데 어쩐다니? 벌 받은 거지, 안 그래? 요즘 시대에. 아, 자업자득이지 뭐. 평생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바라봤는데 어쩐다니 그지? 안 됐다. 재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 지금 초상집 분위기래. 그 트랜스젠더는 정말 뻔뻔하게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얘기 안 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호적까지 이미 바꾼 상태라 규호 씨네가 완전 깜빡 속은 거지. 아니 진짜 벌 받은 거 아니니? 웃겨 정말.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인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에 며느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길길이 날뛰었던 걸 상상하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한 채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애들 못 보는 것도 힘들고. 내 핏줄인데 안 그래? 미안했어.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권태기였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합치도록 하자. 어? 누가? 내가 당신이랑? 절대 못하지. 미쳤다고 내가 재결합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까지 지어가면서 이혼했겠니? 왜? 재혼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라 꽤 충격받았나 봐. 잘 어울리던데 뭐. 나 그날 다 봤어. 너네 상견례장.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뭐? 너 그럼 다 알고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아니 알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겠지. 나랑 애들 모르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어머님이랑 짝짝꿍 돼서는. 왜? 잘 어울리더구만. 그래도 그 정도면 수술은 완벽하게 됐잖아? 업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애 딸린 이혼남이랑 어느 멀쩡한 여자가 재혼을 하겠니? 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 쓰레기야. 이 말을 끝으로 전 물을 끼얹고 나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매달리고 질척거리는데 더욱더 복수 본능이 들끓어 오르더라고요. 애들 내팽개치고 5천만 원 달라고 한 남편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그 길로 합의 이혼을 했지만 그 전에 상간녀와 상견례를 했던 정황을 찍은 녹화본을 제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편과 소송 중인 재혼한 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이혼 위자료를 다시 받아낼 수 있었죠. 남편에게 많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였기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자체가 전 재산인 걸 알았지만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며 빌더라고요. 그렇게 딸 낳았다고 평생을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핏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겠니?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라, 응? 딸들은 핏줄도 아니잖아요. 왜 그 여자가 아들 못 낳는다고 하니까 이젠 손녀들이라도 되찾아야겠어요? 웃기지 마요.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 난 거야, 알아? 그리고 애들도 당신 꼴 1도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혼한 아들놈 밥 차려주고 평생 그렇게 늙어 죽으라고, 알겠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네 뒤통수를 치려고 해? 기가 막혀.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 당신한텐 욕도 아까우니까 이 노망난 할망구야, 알겠어? 끔찍해.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어?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라. 우리 아들 개털 만들면 뭐가 좋니?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용서는 해줘야지. 다 내 잘못이니까 다시 합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미안하다. 제발. 이 노인네가 잘못했어. 전 시어머니가 저렇게 사정을 했지만 전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 이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딸들도 정말 다행히도 밝게 자라주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는 말에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딸들을 보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지만 좀 더 크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하면 아빠는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하루가 머지않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아는 끝난 인연이니까요. 그렇게 아들 욕심을 부리다 자기 아들 이혼남을 만들고 그 욕심에 노란한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거죠. 지인들 사이에서 듣기론 아직까지도 그 여자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폭언이나 욕설, 그런 것 등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둔 상태고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았죠. 전 회사에서 다행히 복직 후 인정을 많이 받아 과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두 아이 케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워킹맘으로 자리 잡았죠. 어떻게 보면 일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최고 리즈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아들 서름은 아직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 딸들을 보면 참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과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제가 결혼하는 걸 보시기도 전에 지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얼른 저는 가정을 꾸려 제 가정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던 저에게 따뜻함을 주던 남편이었기에 참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누구나 흠이 있듯 남편은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니 저희는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고 남들처럼 늘 티격태격하며 살았어요. 여긴 이게 맛있어. 이거 시켜라. 너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메뉴판을 보냐? 네가 이런 거 나오면 먹을 수나 있어? 나름 회사에서 회식도 다니고 그러거든? 당신은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당신 거랑 이렇게 시키자. 그리고 당신이 이런 데를 데리고 다녔어야 알지. 데이트할 때도 그저 국밥. 무슨 국밥 못 먹어 한이 맺혔나? 싸고 맛있잖아. 그땐 그게 좋다며. 그리고 여기 비싸니까 한 개만 시켜. 여기 양 많다니까. 다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2개씩 시키냐? 하여튼 낭비가 엄청나요. 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부자들은 낭비 절대 안 해. 무슨 낭비야. 당연히 1인 1메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킬래. 내 생일이잖아. 내가 원하는 거 먹자. 아, 그냥 이거 시키라니까. 애가 말을 점점 안 듣네. 어차피 이거 시켜도 너 먹을 줄 모른다고. 그리고 비싸잖아. 여긴 이게 가성비야. 네가 돈 낼 거 아니면 내 말 들어라. 하여튼 비싼 건 알아가지고 꼭 비싼 걸 먹으려고 해요. 아휴, 내가 낼게. 진짜 치사하다. 내 생일에 밥도 못 얻어 먹는다니. 그 돈 다 어디다 쓸래? 작작 아껴라. 그러다 골로 가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못해 늘 저를 깔아뭉개는 남편이었죠. 연애 때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 게 참 멋있어 보였지만 저한테만 뚜렷한 남편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었고 늘 저를 무시하고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에게 불만은 쌓여가기 시작했죠.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남편은 난임병원에 다니는 비용조차도 아까워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부분 여성들이 엄마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난 문제 없다니까. 네가 문제겠지. 그리고 그렇게 돈 들여서 애 낳아왔자 다 돈이야.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외식하고 하는 것도 애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주말에 엄마네 가서 김치 좀 담가라. 엄마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좀 들여다봐. 그건 그거고, 난 애 꼭 낳고 싶은데. 늘 외로웠어서 나 닮은 아이는 낳고 싶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보자. 뭐 돈은 있고? 애 옷에 장난감에 교육비에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그니까 너도 마음 접어. 그리고 아기 낳아봐. 우리 엄마 아마 손주 예뻐서 모든 거 다 주실걸? 그럼 내가 물려받을 게 작아지잖아. 그래서 싫어. 뭐? 아무렴 자식이 더 귀하지 손주가 귀할까? 당신은 어머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당신 자식인데 그러면 어때? 글쎄 싫다고. 애초에 난 애를 별로 안 좋아해. 돈까지 들어가면 애 낳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이고 희생이고 너 혼자 할 거면 낳아도 되지만 나한테 희생이나 금전적으로 바란다면 난 절대 반대야. 그렇게 알아. 내 생각 분명히 말했다.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뜻이 참 맞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꺼려했고, 저는 그래도 저희 둘을 닮은 아이 하나만을 바랬었죠.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고, 그 주 주말이 되어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기세가 보통 기세가 아니었기에 비위 맞추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엄마가 안 계시는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셨고, 나름 절 생각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유난히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지만, 생각보다 아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머님이 또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뭐 한다고 이제 와? 직장 다니는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에 무조건 잘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당연한 거고. 내 재산 우리 한철이가 물려받으려면 네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얄짤 없을 줄 알아. 뭐 제가 못한다고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 재산을 안 주실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잘 아는데. 뭐? 나 참. 시집 온 처음엔 아주 잘하더니 점점 너도 능그렁이가 다 됐다. 어른이 말하는 거에 따박따박.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이걸 걱정한 거야. 얼마나 박복하면 두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니? 안쓰러운 것도 참시지. 그러게요. 제가 박복해서 이 집에 시집 온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뭐부터 할까요? 아니 제가?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지가 이 집에 시집 온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릇부터 닦아. 너 한철이한테도 이런 식으로 할 말 다 하지? 자고로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한철이 말에 도달지 마라. 어머님은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시나?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그런 발언 금지해요. 아유, 난 널 못 당하겠다 정말. 어쩜 저리 따박따박. 그래, 네가 이겼어. 얼른 와서 이거나 도와. 아주 힘들다. 가끔 아픈 말들을 하셨지만 저 역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가시를 많이 세운 날들이었어요.
막말은 하시지만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는 어머님이었고, 제가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도 정말 노여워하시거나 하는 건 없으셨죠. 친정 엄마처럼 진짜로 저를 구박하시기도 하셨지만, 내면의 부모가 안 계신 저를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어머님일지라도 참 많이 의지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낯빛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캐묻게 되었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낯빛이 많이 어둡네?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랑 다퉜어? 무슨 일인데? 신났냐? 내가 아주 표정 어두우니까 신난 거 같다. 없는 거 데려다가 걷어줬더니만 이런 일에 아주 신을 내네.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걷어주다니. 당신 뭐 해준 게 얼마나 된다고 날 걷어줬대? 나 지금도 내 월급으로 살아. 걱정을 해줘도 난리네 아주. 당신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야. 늘 저렇게 말을 못 뛰게 하니까 저러지. 그래, 아주 잘나셨어요. 엄마가 많이 안 좋아. 주말에 가서 이상한 거 못 느꼈냐? 아주 지 엄마 아니라고 관심이 없지?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셔? 아니, 주말에 별일 없었는데? 평소랑 똑같았어. 왜? 어떻게 안 좋으신데? 치매래.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 증상 악화되면 평일엔 간병인 쓰고 주말엔 네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시어머니가 미운 말을 많이 하시지만 제 엄마라고 생각했던 나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련히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둘 다 지병으로 일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병환 소식이 정말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고 그렇게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평소에도 구박은 하셔도 절 깊이 챙겨주시던 시어머님이셨기에 아픈 어머님께 좋은 마음으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점점 더 아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고 미운 적도 있었던 어머님이었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슬펐어요. 밥 달라고.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가정부 한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지? 얼른 밥 내놔. 이 나쁜 것. 어머님, 10분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왜 이러세요? 소화 다 되면 그때 밥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얼른 이리 오세요. 싫어. 금수저 몰고 태어나서 네가 잘난 줄 알지? 네가 주인 아가씨면 다야.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러고 안 살아. 아휴, 우리 어머님 또 그러신다. 어머님, 제가 아까 맛있는 거 드렸죠? 이따가 또 드시려면 지금 이제 조금 걸으셔야 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은 애당초 제가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였고 주말마다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일에 어머님을 모시는 간병인들도 이런 치매 환자는 처음 본다며 다들 혀를 내두르며 늘 그만두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시어머님은 치매가 발병이 되자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다르게 변했거든요. 어떡하지? 아주머니 또 그만두신다는데 당장 어머님 평일에 어떡해?
아주머니들 월급을 올리던가 자기가 휴가 낼 수 없어? 가족 병가로 쓰면 되잖아.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라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당신 회사라면 그런 거 쓸 수 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엄마 똥기저귀를 깔아? 가오가 있지. 그리고 난 그런 거 비이상해서 못해. 다른 사람 구해봐. 아니, 돈을 주면 일을 잘해야지. 돈이 작기를 해? 하여간 정신머리들이 글렀다니까. 됐고, 아줌마 다시 구해볼 테니까 월급 올리지 마. 그래도 당신 어머님인데 좋은 사람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어 하셔. 가끔씩 정신 돌아오실 때 당신 많이 찾으시더라고. 이번 주말엔 나랑 같이 가서 어머님 좀 뵙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오자. 내가 부모님을 잃어봐서 알아. 지금 있을 때 잘해야지. 정말 안 그러면 당신 후회해. 시간 좀 내서 어머님한테 살갑게 해드려. 나 골프 간다고. 엄마야 어차피 이상할 때가 훨씬 많은데 잠깐 정신 돌아올 때 날 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금방 까먹을 텐데. 하여튼 여자들은 쓸데없는 거에 진짜 시간을 쏟는다니까. 나 그날 골프 모임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니까 그리 알아. 와, 진짜 네가 사람 자식이냐? 어머님이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머님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하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아파트도 해주시고 근데 어떻게 이러냐? 내가 자식이 아닌데도 너야말로 글렀어. 어쭈? 너 엄마 돌아가시고 재산 나한테 물려주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지금부터 너도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야. 본인밖에 모르는 남편인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남편을 보자 황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생각했죠. 사실 어려운 형편에 어머님은 자수성가를 했고 남편에게 온갖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살았어요. 그저 왕자처럼 받들고 모셨던 거예요.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지라 남편은 지금 돈이 넘쳐도 늘 돈에 대해 예민했고 본인의 가족들에게 쓰는 돈조차도 아까워하는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을 보며 절레절레 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시어머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돈 한 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잘 알기에 정말 별로더라고요. 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한다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 우리 한철이 보고 싶다. 한철이한테 말 좀 해봤어? 어머님, 정신이 돌아오셨네요? 오늘 그이가 특근을 갔어요. 그이도 참 오고 싶었는데 못 오게 돼서 아쉽대요. 거짓말. 한철이 참 내가 잘못 키웠지. 그저 지밖에 모르고. 내가 워낙 없이 살아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독이 된 거야. 누굴 탓하니 다 내 욕심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한철이가 마음은 여릴 거야. 그러니까 너라도 잘해라. 내가 한철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꼭 한철이 잘 보살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르게 인도도 해줘야 해. 한철 씨가 잘해야 저도 잘하는 거죠. 걱정 마시고 어머님은 건강 완화에만 힘쓰세요. 그래야 진행을 늦추니까요. 한철이가 내 생각은 아예 안 하지? 아니, 그럴 거야. 걘 어렸을 때부터 자기밖에 몰랐거든. 참 후회되지만 또 자식이라 마냥 놓기도 그렇고 너무 속상하다. 너한테 면목도 없고 너도 며느리로서 이렇게 날 봐주는 게 지칠 거 아니니.
전혀 안 그래요. 전 어머님 오히려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날들보다 엄마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더 많았으니 부담 놓으셔요. 아주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면 늘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지치지 않냐고 제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민폐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것부터 걱정하셨죠.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신이 돌아오기가 무색하게 더욱더 악화되었고 결국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으시니 마음 놓으시고 맡겨주세요. 저희가 저희 부모님처럼 잘 모실 테니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는 가능한 거죠? 따로 외출도 모셔나가도 되는 거고요.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돈 주면 알아서 돈값 해야지.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 번호 말고 이 사람 번호로 전화 주세요. 요양원에서도 밉상으로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직원들 앞이라서 제 화를 다 억누르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는 게 사실 어머님을 방치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무겁든 말든 남편은 역시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니인데 이렇게 돈돈거리는 남편을 보니 한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양원이 이렇게 비싸다니. 아니, 죽을 때까지 그럼 여기서 모셔야 한다는 건데. 와, 진짜 돈 엄청 드네. 무슨 말이 그러냐? 진짜 인간이. 그놈의 돈 없이 살아도 당신처럼은 아닐 거야. 남도 아니고 당신 엄마인데 꼭 그래야겠어? 난 오히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죄스럽구만.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그래? 이래서 아들들이란. 효부 납시었다. 막말로 다 돈이잖아. 늙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게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고. 당신이 그래서 애를 안 낳겠다는 거구나? 당신같이 클까봐, 맞지? 다 당신 같은 건 아니거든? 진짜 속물에 차갑다 차가워. 부모도 없어봤으면서 네가 무슨 부모가 된다고 나대는 거야?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자. 피차 좋은 소리 못 나오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부모 없다는 소리를 해? 진짜 막장이다, 당신. 나 그렇게 좋다던 유한철 맞아? 완전 딴 사람이야. 네가 비정상인 거야. 괜한 거에 감정 상한다는 제스처 좀 하지 마. 사람 질리게. 니네 엄마도 아닌데 왜 그러냐 진짜? 돈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했던 남편이었지만 다 본인처럼 생각하고 사는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식이란 그런 존재였죠. 본인조차도 본인 엄마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 자식 또한 본인에게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낳기 싫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연애와 결혼을 하다 보니 남편에 대해 참 뼛속까지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남편에게 지쳐가는 시기였죠. 그럼에도 따뜻한 구석이 있다고 착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본인 부모한테도 이러는데 저한텐 어떨까 싶은 의구심이었어요. 아유, 그래도 따님이 주말마다 어머님 보러 오시고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여기 보호자분들 중에 안 오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도 따님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 보러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여기 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가족이 왔다 가면 또 얼마나 나아지고 그러는데요. 아픈 환자들이지만 그런 거 다 느끼고 산다니깐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근데 사실 며느리예요. 딸이 아니고. 이런데 모시는 것 자체가 죄송하기도 해서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왔다 가면 많이 나아지시나요? 어때요? 어머, 며느리시구나. 난 이렇게 열성적으로 다니시길래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왔다 가시면 그날 컨디션도 좋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정신이 온전해지시는 날도 많으시고, 아드님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요샌 정신이 온전해지셔도 통 꺼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치매여도 모를 것 같죠? 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느끼고 슬퍼 하시거든요. 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는데. 요양원 직원의 말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신다니 뿌듯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어머님을 찾아뵀었고, 남편은 그중 몇 번만이 저를 따라왔죠. 정말 미웠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혼자 다니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어머님과 면회를 하고 가끔 외출도 다니면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해지실 때도 있어서 이 기억들을 다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정신을 딴 곳에 쏟아부은 탓일까요? 계속되는 회사 내 실적 부진에 전 결국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하고 말았죠. 사실 팀 자체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팀장인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았답니다. 부서 이동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강제 퇴사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허무했어요. 와, 잘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럼 뭐야?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에 네 커리어는 안 놓는다며 절대 안금만 줄 거라더니 그거 믿고 결혼한 거야. 나한테 기생할 일 없겠다 싶어서. 적당히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독립적인 데다가 나한테 피해는 안 끼칠 줄 알았는데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뭐? 기생? 당신 말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연애랑 결혼 합쳐서 10년이야. 근데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난 당신한테 뭐였어? 아니,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니? 너 혼자 그냥 살지. 괜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왜 내 신세를 망치냐고. 그게 뭐? 내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 마당에 그게 뭐라고? 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회사를 잘리냐? 이제 너랑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야 하니까 당분간 나 건들지 마. 지금 너 퇴사당한 게 나한테는 엄청 쇼킹이거든? 그리고 곧장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한참 뒤 돌아왔어요. 그것도 어머님과 같이 오게 되었고 어머님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나 남편이 제기한 행동이 화를 불렀어요. 내가 강제 퇴사 당한 날 요양원에서 치매 심호 데려와 저에게 기저귀를 던지곤 한마디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이더라고요. 이제 돈도 못 벌고 똥기저귀라도 갈아야지. 엄마 요양원에서 퇴원시켰고 이제 네가 집에서 엄마 모셔. 그럼 되겠네. 다달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 못했는데 너 이제 월급도 없고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네가 그 돈값을 해야지. 당신 진짜 최악이구나. 몇 년 동안 제대로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더니 나 잘렸다고 하자마자 쏜살같이 어머님을 퇴원시켜? 사실 어머님 퇴원시킨 게 화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하는 태도가 화나는 거야.
어쩜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저희를 번갈아 보시다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자 남편은 놀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으로 시댁 전 재산이 내게로 오게 되었어요. 이게 네 친엄마다. 넌 내가 네 친엄마인 줄 평생 알았겠지.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더니 딱 그 짝이구나. 내가 친엄마인 줄 알았으면서도 치매 걸리고 볼품 없어지니까 나를 금세 내팽개치는 인성. 네 친엄마랑 똑 닮았구나. 난 처녀의 몸으로 애 딸린 너네 아빠랑 재혼을 했어. 그때 네가 3살. 얼마나 안쓰럽고 가엾던지. 널 평생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그랬다. 단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 너네 아빠가 능력도 없고 우릴 먹여 살릴 형편도 안 되니 내가 보따리 장사해가면서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불려놨고 모든 걸 너한테 다 해주고 싶었어. 내 자식 낳으면 혹여라도 너랑 차별 갈까 싶어 난 내 핏줄도 포기하고 널 그저 아들로 키웠는데 넌 내 요양원비도 아까워하고 그동안 간병인도 아까워했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점이던지. 그런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는 없겠지. 내가 네 엄마가 아니듯 너도 내 아들이 이제 아니야. 오히려 몇 년을 대가 없이 날 위해준 우리 며느리한테 줄 거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니? 그리고 이 재산을 쟤를 왜 줘? 나 엄마 아들이잖아. 네가 내 아들이긴 했니? 내가 널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너에게 바라는 건 없었지만 넌 최소한의 도리도 안 했어. 아니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이 일을 먹여주고 입혀준 게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당연히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알았지. 쟨 내가 친엄마던 친엄마가 아니던 상관없고 오로지 돈이 목표였던 거야. 진짜 허무한 내 인생이로구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고 재혼한 시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준 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남편의 친모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주셨지만 돌아오는 건 아들의 차가운 냉대만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친엄마를 찾아야 될 날이 있을 때를 위해 시어머니는 사진 한 장과 이름 연락처까지 남겨두었지만 이걸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몇 년 동안 주말마다 어머님을 돌본 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본인은 자식도 없고 호련이 사라지면 그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어차피 쟨 날 엄마로 생각도 안 했으니 내 돈도 가져갈 이유가 없겠지.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그저 지 한 몸만을 위하고 남이야 가족이든 말든 어떻게 되던지 이기적으로 구는 너를 눈두고 봐주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 날 키워온 세월이 있는데 왜 그 돈을 남을 주냐고요? 나도 남이지만 너무하잖아. 그럼 내 친엄마는 돈 좀 있는 양반이래요? 엄마가 날 키워왔으면 엄마가 날 책임져야지. 나 이대로 인정 못해. 어차피 지금 유산 며느리한테 다 줄 거다. 어차피 나 죽으면 호련이 사라질 몸이고 지금 와서 날 어디다 버린데도 어쩌겠니? 내 운명이지.
내가 아파도 날 살뜰히 챙긴 내 며느리, 딸 같은 그 며느리한테 줄 거니까 넌 입 다물어.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저한테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요. 내가 정신이 매번 나가 있었던 것 같니? 거의 대부분 온전할 때가 많았어. 넌 아픈 나를 정말 많이 위해 줬잖니.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변호사에게 본인의 유산 상속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다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해 주셨고, 남편은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원래도 욕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래도 연애와 결혼 합쳐 1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동안 전 껍데기와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건 제 착각이었어요. 간혹 겉은 차갑지만 속은 여린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차마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였고, 늘 무례하게 말했던 언행은 친데레 행동이 아닌 그저 무례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어서 그렇게 행동했단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엄마가 치매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놔. 너한테 가는 꼴은 못 봐. 남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인데 그렇게 아까워? 어머님 나보고 모시라며. 그럼 내가 어머님 재산을 가져가도 맞는 거지. 내가 당신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이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다면 애초에 너랑 관계는 사단내는 거였는데 어리석었지 뭐야. 말이 되냐?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하는 일이고 그 돈은 엄마가 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잖아. 당장 내놔.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인정한 건 나 하나야. 너 이러려고 엄마한테 지극정성이었지?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당신 진짜 불쌍하다. 뭐든 돈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역겹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나 이대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절반이라도 내가 뺏어올 거니까 그 돈 허튼 데다 쓸 생각 말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당신 부인이긴 한 거야? 이렇게 아까워하다니.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그냥 이대로 끝내자. 뭐하러 같이 살아? 어차피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넌 아무도 못 믿잖아. 그나마 나랑 결혼한 것도 딸린 처가 식구 없고 나 일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 피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이제 끝내. 그리고 혼자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저에게 간 돈 자체를 아까워하는 남편을 보자 만약 이 돈이 남편에게 갔다면 저에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이혼은 하지만 재산에 관해서 절대 가만 못 이겠다며 반환 청구 소송까지 걸었지만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저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제 재산을 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틈만 나면 전화를 걸고 만나서 모든 부분을 깔끔히 해주셨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다 했고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동안 치매 어머니를 떠맡기고 본인은 어머니를 나몰라라면서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과 남편 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모두 남편의 인성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럼에도 아무도 필요 없다고 떵떵거리며 화를 냈어요. 예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만 주면 안 되냐? 솔직히 너한테 너무 과분하잖아. 우리 엄마 재산이 몇 억은 되는데. 친엄마 찾아서 어떻게든 잘 살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는데 네가 그래? 넌 어머님이 널 안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 돈이 더 아쉽구나. 친엄마? 어머님한테 듣기론 너랑 인성이 똑같다던데 어디 한번 잘 찾아봐. 똑같은 인간들이 어떨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나라면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할 때까지 내가 어땠을지 참 되돌아봤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님은 안 봐도 그만인 건가? 어머님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정말 알 것 같다. 노친네가 치매 걸릴 거면 정상으로 걸릴 것이지. 그 돈을 왜 남을 줘?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이 노친네를 그냥. 어머님이 정말 불쌍하다. 당신 같은 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생 헌신한 게. 넌 그렇게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봐.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모셔와 1년 동안 간병을 하였고 결국 돌아가셨답니다. 피로 엮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병간호를 하면서 엄마가 안 계신 저에겐 엄마가 돼주기도 하였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정신이 완전 온전해지셔서 이것저것 저에게 그동안 시집살이 시켰던 것, 키워준 아들이 괘씸한 얘기부터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나열하셨고 전 어머님의 정신이 온전해지신 것만 같아서 너무 기뻤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뒤 어머님은 훨훨 멀리 날아가셨죠. 할 만큼 한 거야.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 양반이 사람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본 거지. 자기 아들 앞날을 다 알았던 거야. 그래도 진짜 수고했다. 친엄마여도 병간호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마 그 양반이 고마워하셨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부모가 없는 저에겐 때론 엄마같이, 때론 이모같이 많이 잘해주셨거든요. 내가 그 양반 성격을 몰라? 아들이 아마 최고라고 했겠지. 하지만 금방 후회하고 모든 걸 바로잡았으니 다행이야. 어머님의 유언 따라 남편은 부르지 않았고 제가 상주로서 장례식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저와 어머님이 같은 처지의 운명인 것 같아 더 잘 맞았을지도 모르겠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이 나고 전 상가 하나를 얻어서 소규모 카페를 열었고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지 아침마다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쩌다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 제 인생 참 아깝다고 많이 여겼지만 엄마가 없는 저에게 그나마 엄마라는 빈자리를 채워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으니 고마운 마음도 어느 정도 들어요. 곧 어머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어머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비록 두서없지만 제 진심을 담은 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